새벽 2시, 경상도 지방종합병원 응급실. 피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버스 전복 사고로 14명이 한꺼번에 실려왔어요. 비명 소리, 기계 알람 소리, 간호사들 뛰는 발소리. 응급실이 전쟁터였습니다. 저도 응급실에서 가운을 입고 뛰고 있었어요. 여기 지혈해! 수건 더 가져와. 의사 손이 모자랐습니다. 간호사 손도 모자랐어요. 저는 간병인이었지만 그날 밤은 아무도 직급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눈앞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제 허리춤에서 진동이 왔어요. 북한 정찰총국 암호 통신기였어요. 저는 간병인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족 최동호도 아니었어요. 본명은 윤태성, 북한이 남한 병원에 심어놓은 공작원이었습니다. 통신 내용은 짧았어요. 4글자. 철, 수. 들키면 끝입니다. 간첩은 감옥이에요. 아니, 그 전에 동료한테 먼저 제거당합니다. 바로 어제 들었거든요. 본국이 저를 없애라고 명령했다는 걸. 통신기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근데 그때 고개를 드는 순간 복도 끝에 정장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저를 똑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누군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환자가 아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오른손에는 통신기, 왼손에는 환자의 피. 한쪽은 도망치라 하고 한쪽은 살려달라 하고 저는 그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저는 함경남도 탄광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를 탄광 사고로 잃었고 여동생을 굶주림으로 보냈어요. 폐결핵 앓는 어머니 등을 두드리며 맹세했습니다. 어머니, 내가 꼭 의사 돼서 고쳐드릴게요. 12살 때였습니다. 그 소년이 어쩌다 간첩이 됐을까요? 왜 적국 병원에서 하얀 가운을 입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탈북민들의 사연을 이야기로 전하는 탈북사연 극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4살이 된 윤태성이라고 합니다. 물론 본명은 아닙니다.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1971년 함경남도 함흥시에서 차로 2시간쯤 들어간 탄광촌에서 태어났습니다. 마을 이름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아직 거기 사시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아버지는 탄광광부였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갱도로 들어가셨습니다.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주시면 아버지는 꼭 어머니 손을 한번 잡으셨어요. 말은 안 하셨습니다. 그냥 잡았다 놓으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아버지의 사랑 표현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방 하나, 부엌 하나였어요. 겨울이면 영하 25도까지 내려갔는데 연탄 배급이 한 달에 15장이었습니다. 하루에 반 장씩 써야 한 달을 버텨요. 그러면 밤에 숨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저랑 여동생 태희를 양쪽 팔에 끼고 주무셨어요. 어머니 품이 연탄보다 따시다. 태희가 그러면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남아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시절 북한은요, 배급이 전부였습니다. 쌀은 한 달에 어른 1인당 700g이었어요. 우리나라 6.25 직후 배급제 아시죠? 그것보다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늘 나는 배 안 고프다 하시면서 밥을 저랑 태희한테 몰아주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머니가 안 고프셨을 리가 없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제가 12살 때였습니다. 탄광갱도가 무너졌어요. 갱도 안온도가 영상 5도인데 바깥은 영하 20도였습니다. 구조대가 왔지만 장비가 없었어요. 삽으로 팠습니다. 사흘을 팠습니다. 아버지는 다른 광부 3명이랑 함께 발견됐어요. 4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관도 없이 거적대기에 싸서 뒷산에 묻었어요. 어머니가 무덤 앞에서 소리 없이 우셨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서 턱 밑에서 얼었어요. 영하 20도면 눈물도 어는 겁니다.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태희가 어머니 치마를 잡고 울었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어요.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가 이 집 남자니까. 그때부터 어머니 기침이 시작됐습니다. 콜록콜록. 처음엔 감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낫지 않았습니다. 1달, 2달, 석 달. 기침에 피가 섞이기 시작했어요. 폐결핵이었습니다. 마을에 의사가 한 분 계셨어요. 강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왕진을 오셨는데 약이 없었어요. 청진기 하나 달랑 들고
오셔서 가슴에 대고 듣고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약이 있어야 하는데 그 말 끝이 늘 흐려졌어요. 어느 날 강 선생이 제 손을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 손이 의사 손이여. 손가락이 길고 감각이 좋아.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우셨어요. 왜 우셨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아들이 의사가 되는 건 북한에서는 꿈도 못 꿀 일이었거든요. 출신 성분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가문의 등급입니다. 탄광광부의 아들은 탄광광부가 되는 겁니다. 의사는 평양 사람들의 몫이었어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12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그날 밤 어머니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내가 꼭 의사 돼서 어머니 고쳐드릴게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아버지가 어머니 손 잡던 것처럼 말은 안 하셨습니다. 그냥 잡았다 놓으셨어요. 그게 우리 가족의 사랑 표현이었습니다. 말 대신 손, 말 대신 체온. 그러는 사이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습니다. 1994년, 배급이 완전히 끊겼어요. IMF 때 우리나라가 힘들었잖아요. 그거보다 10배는 심했습니다. 사람들이 풀을 뜯어 먹었어요. 나무 껍질을 벗겨서 끓여 먹었어요. 그래도 배가 고팠습니다. 태희가 점점 말라갔어요. 16살이었습니다. 한창 클 나이에 얼굴이 노래지고 배만 볼록 나왔어요. 영양실조였습니다. 강 선생이 와서 보시고는 아무 말도 못 하셨어요. 약이 없는데 의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태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오빠, 나 좀 춥다.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어머니 이불까지 가져다 덮어줬어요. 태희가 웃었습니다. 오빠가 의사 되면 나 제일 먼저 고쳐줘. 그래, 제일 먼저. 태희는 그날 아침에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16살, 한 번도 배부르게 먹어본 적 없는 아이였어요. 저는 태희의 고무신 한 짝을 품에 넣었습니다. 나머지 한 짝은 찾지 못했어요. 그 고무신을 25년이 지난 지금까지 갖고 있습니다. 버릴 수가 없어요. 이건 제 여동생이 이 세상에 있었다는 유일한 증거니까요. 아버지를 잃고 여동생을 잃고 어머니는 피를 토하시고 저는 밤마다 어머니 등을 두드리며 되뇌었습니다. 꼭 의사가 되겠다. 어머니만은 꼭 살리겠다. 하지만 저는 그게 감옥인 줄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고 싶다는 그 마음이 나중에 저를 지옥으로 끌고 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 지옥의 문은 어느 날 마을에 들어선 검은 승용차 한 대에서 시작됐습니다. 검은 승용차였습니다. 우리 마을에 승용차가 들어온 건 제가 태어나서 처음이었어요. 탄광촌에는 트럭밖에 없었거든요. 석탄 나르는 트럭. 그게 전부였습니다. 1995년 가을이었어요. 저는 24살이었고 의대 진학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출신 성분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근데 강 선생이 추천서를 써주겠다고 하셨거든요. 이 아이는 반드시 의사가 돼야 하오 하시면서 신락 같은 희망이었지만 저한테는 전부였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 이장이 우리 집에 왔어요. 얼굴이 하얘져 있었습니다. 태성 어머니, 평양에서 사람이 왔소. 어머니가 제 팔을 잡으셨어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북한에서 평양에서 사람이 왔다는 말은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에 관가에서 사람이 온다고 하면 무서웠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마을 회관으로 갔습니다. 검은 승용차 옆에 군복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가운데 회색 인민복을 입은 남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40 중반쯤 돼 보였어요. 눈이 차가웠습니다. 나중에 안 거지만 그 사람이 백철우였어요. 정찰 총국 대좌. 제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입니다. 백철우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윤태성 동무. 국가가 동무를 필요로 하오. 동무의 의료 지식과 학업 성적이 우수하다는 보고를 받았소. 국가에서 특별한 임무를 맡기려 하오. 저는 의대에 가고 싶습니다. 그 말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무모했어요. 북한에서 국가의 명령을 거절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백철우가 웃었습니다. 입만 웃었어요. 눈은 안 웃었습니다. 의대, 동무 성분의 의대는 안 돼요. 하지만 국가가 보내는 곳에서는 의학도 배우고 어머니 약값도 해결할 수 있소. 어머니 약값. 그 말에 제 귀가 멈췄습니다. 어머니 치료를 보장해 주겠소. 평양봉화진료소에서 최고 의료진이 돌볼 거요. 단 동무가 국가의 부름에 응한다면
저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는 마을 회관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어머니의 등이 구부정했습니다. 기침 소리가 여기까지 들렸어요. 만약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동무가 왜 거절하겠소?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경고였어요. 북한에서는 거절이라는 게 없습니다. 거절하면 어머니가 어떻게 되는지 묻지 않아도 아는 거였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방구석에서 뭔가를 꺼내셨습니다. 누빈 손수건이었어요. 하얀 천에 어머니가 직접 한 땀 한 땀 누빈 거였습니다. 모서리에 실로 작게 술을 놓으셨더라고요. 태성 2글자. 가서 손 많이 씻을 거 아니니. 이거 쓰거라. 저는 그 손수건을 받아들었습니다. 어머니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아셨던 겁니다.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걸. 아들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근데 아무 말 안 하셨어요. 어머니들이 그렇잖아요. 다 알면서도 아들이 하는 말을 믿어주는 척 하시는 거. 이틀 뒤 검은 승용차가 다시 왔습니다. 새벽 4시. 아버지가 탄광 가시던 그 시간이었어요. 어머니가 대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저는 차에 탔어요. 창문 너머로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가 손을 드셨어요. 흔드시는 게 아니라 그냥 들고 계셨습니다. 그 손이 점점 작아지다가 사라졌어요. 그게 제가 본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연변에 석탈이 있었습니다. 평양 양성소에서 바로 남한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먼저 중국 연변으로 보냅니다. 거기서 조선족 행세를 연습하는 겁니다. 사투리부터 바꿔야 했어요. 함경도 말은 억양이 강하거든요. 야, 이놈아, 이런 말투를, 아이 이 사람아, 이렇게 연변식으로 바꾸는 훈련을 석 달 동안 했습니다. 신분증도 만들었어요. 중국 국적 조선족 최동호, 1971년생, 연변 조선족 자치주 연길시 출생, 직업 간병인, 위조 신분증 만드는데 3천 위안이 들었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50만 원쯤 되는 돈이에요. 제 손에는 연변 병원에서 발급받은 간병인 경력증명서도 있었습니다. 물론 가짜였어요. 근데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도장 사진, 경력 3년, 전부 만들어진 거였어요. 1999년 봄, 부산항. 배에서 내리는 순간 다리가 떨렸습니다. 적국 땅이었으니까요. 우리가 20년 넘게 미제의 식민지, 남조선 괴뢰라고 배운 그 나라예요. 총소리가 나고 거리에 거지가 넘치고 미군이 활보하는 지옥.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요, 부산항에서 내려서 처음 본 것이 뭔지 아십니까? 포장마차였어요. 아주머니가 어묵을 끓이고 계셨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옆에 아저씨 한 분이 소주를 드시면서 웃고 계셨고 라디오에서 노래가 나왔습니다. 트로트였어요. 총소리 같은 건 없었습니다. 거지도 안 보였어요. 대신 편의점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편의점이 뭐냐고요? 가게인데요. 24시간 불이 켜져 있어요. 안에 들어가니까 삼각김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1,000원이었어요. 1,000원에 쌀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충격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쌀 1kg이 한 달 월급이었거든요. 저는 편의점 앞에서 한참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안 움직였어요. 이게 지옥이라고? 이 나라가 우리의 적이라고? 그때 양성소에서 배운 규칙이 머리를 때렸습니다. 감정을 가지지 마라.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마라. 동무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정신을 차렸습니다. 부산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경상도 수도시로 갔어요. 백철우가 지정한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종합병원이 하나 있었어요. 300병상짜리 지방종합병원. 병원 원무과에 찾아갔습니다. 면접을 본 사람이 오정숙 과장이었어요. 52살, 통통한 체격의 목소리가 크고 눈이 날카로운 분이었습니다. 최동호, 연변에서 왔다고? 네, 과장님. 왜 하필 여기야? 서울도 부산도 아니고. 심장이 쿵했습니다. 면접 첫 질문부터 이러시니까요. 큰 도시는 경쟁이 심하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시골 병원이 맞을 것 같아서요. 연습한 대로 답했습니다. 간병 경력이 3년이라고? 연변 어디서 했어? 연길시 인민병원입니다. 거기 내가 아는 사람은 없고 요즘 간병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 오 과장이 서류를 넘기더니 저를 훑어봤습니다. 손 좀 보자. 저는 손을 내밀었어요. 오 과장이 제 손을 잡고 뒤집어 봤습니다. 손이 깨끗하네. 간병을 3년이나 했다면서
간병인 손이 이렇게 고울 리가 없는데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양성소에서 3년 동안 의료훈련만 받았으니 실제 간병 노동을 한 손이 아니었거든요. 연변에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습니다. 한 달 넘게 쉬었거든요. 오 과장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근데 더 파고들지는 않았어요. 그분도 바빴으니까. 간병인이 3명이나 그만둬서 병동이 난리였거든요. 내일부터 나와. 3층 내과 병동. 근무는 2교대. 월급은 80만 원. 숙소는 병원 뒤 직원 기숙사. 그렇게 저는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첫날 밤, 직원 기숙사 2인실. 룸메이트가 나가고 혼자 남은 시간. 저는 가방 깊숙이 숨겨둔 암호 통신기를 꺼냈습니다. 라디오만 한 크기였어요. 주파수를 맞추고 입국 완료 암호를 보냈습니다. 동호 입장 완료. 3초 뒤 답신이 왔습니다. 확인. 임무 개시. 첫 보고 2주일 내. 임무는 3가지였어요. 하나, 병원에 출입하는 군인과 공무원 정보를 수집하라. 둘, 지역 유력 인사와 접촉하라. 셋, 장기 고정 간첩으로 정착하라. 저는 통신기를 서랍 깊숙이 밀어넣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봤어요. 여기가 적국이구나. 내일부터 나는 간첩이구나. 근데 이상하게 그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대신 편의점에서 봤던 삼각김밥이 자꾸 떠올랐어요. 1,000원짜리 삼각김밥. 포장마차 아주머니의 웃음소리. 소주잔 부딪히는 소리. 이 나라가 정말 적인 걸까? 그 의문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문제는 다음 날 아침 3층 내과 병동에 출근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거기서 저는 제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3층 내과 병동, 제가 맡은 구역은 6인실 3개, 환자 18명이었습니다. 간병인 일이 뭔지 아십니까?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환자분들 세면 도와드리고, 아침 배식하고, 대소변 치우고, 침대 시트 갈고, 인거줄 꼬인 거 간호사한테 알리고, 밤에는 콜벨 누르시면 달려가는 거예요. 하루 12시간, 쉬는 날은 한 달에 4번.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간병인이 얼마나 고된 일인지, 그리고 그 시절 지방병원 간병인 대부분이 조선족 분들이었다는 것도요. 처음 일주일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일만 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묵묵히, 양성소에서 배운 대로 눈에 띄지 마라, 평범해져라, 존재감을 없애라. 그게 간첩의 기본이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요, 병원이라는 곳이 사람 냄새가 너무 진한 곳이었습니다. 김아린 수간호사를 처음 본 건 출근 사흘째였어요. 31살. 키가 작고 마른 체형인데 목소리는 병동 끝에서 끝까지 들렸습니다. 최동우 씨, 312호 환자분 수액 다 됐어요. 빨리 와서 받쳐드려요.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인사도 없이. 근데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목소리에 짜증이 아니라 급함이 묻어 있었거든요. 환자가 걱정돼서 소리치는 거였어요. 하린 씨는 특이한 사람이었습니다. 간병인한테 반말을 안 했어요. 그 시절 간호사가 간병인한테 야, 이거 해. 저거 치워 하는 게 보통이었거든요. 근데 하린 씨는 항상 동우 씨라고 불렀습니다.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해줬어요. 어느 날 제가 복도를 닦고 있는데 하린 씨가 캔커피를 하나 내밀었습니다. 동우 씨, 이거 드세요. 새벽부터 쉬지도 않고. 괜찮습니다. 괜찮긴요. 얼굴이 하얘요. 쓰러지면 내가 또 일이 늘어나니까 드세요. 웃으면서 하는 말이었어요. 근데 그 캔커피가 따뜻했습니다.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지는데 이상하게 목이 메었어요. 남한에 와서 누군가한테 받은 첫 번째 호의였거든요. 그리고 박순덕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312호 침대 번호까지 기억나요. 78살, 폐렴으로 입원하셨어요. 작은 체구에 흰 머리카락, 주름진 얼굴. 처음 봤을 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랑 닮으셨거든요. 체격도, 손도, 기침 소리도. 할머니한테 인사드렸습니다. 할머니, 저 새로운 간병인 최동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할머니가 제 얼굴을 한참 보시더니 물으셨어요. 총각, 어디서 왔어? 중국 연변에서요. 연변, 그쪽이 함경도 근처 아니니? 심장이 뜨끔했습니다. 연변과 함경도가 가깝다는 걸 아시는 분이었어요. 네,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말투가 정겹구먼. 우리 고향 말 같기도 하고. 할머니는 이산가족이셨습니다. 1950년 흥남 철수 때 함경남도에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흥남 철수 아시죠? 6.25 때 미군 수송선 타고 내려온, 그때 할머니는 17살이었답니다. 부모님이랑 남동생은 배를 못 탔어요. 할머니 혼자 내려오셨습니다. 78살이 될 때까지 가족을 한 번도 못 만나셨어요. 남편은 피난 와서 만난 분인데 20년 전에 돌아가셨고 아들 하나를 키우셨는데 그 아들마저 3년 전 교통사고로 먼저 보내셨어요. 혼자셨습니다. 완전히 혼자. 어느 날 밤이었어요. 할머니가 기침을 심하게 하셔서 등을 두드려드렸습니다. 어머니한테 하던 것처럼요. 등을 쓸어내리면서 토닥토닥. 할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잡으셨어요. 꽉, 총각, 손이 따시네. 할머니 등이 차가우셔서요. 우리 영철이도 이런 손이었는디. 아이고, 우리 아들, 할머니가 우셨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주름 사이로 흘러내렸어요. 저도 울 뻔했습니다. 참았어요. 간첩이 울면 안 되니까. 근데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 손이 우리 어머니 손이랑 똑같았거든요. 거칠고, 마디가 굵고, 따뜻하고, 70년 넘게 혼자 살아오신 손이었어요. 그날부터 할머니는 저를 우리 동호라고 부르셨습니다. 밥 먹었냐, 잠은 잤냐, 감기 걸리지 않았냐. 매일 물으셨어요. 아들한테 하듯이. 오정숙 과장도 점점 저를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 동호야, 구내식당 가서 밥 먹어. 또 건너뛰면 나한테 혼나 하시면서요. 쉬는 날에는 김치찌개를 끓여다 주신 적도 있어요. 연변 음식이랑 다르지? 이게 진짜 한국 김치찌개야 하시면서. 어느 날 할인 씨, 할아버지가 정기검진하러 병원에 오셨습니다. 김병호 어르신, 82살. 한쪽 다리가 없으셨어요. 장진호 전투 생존자셨습니다. 6.25 때 미 해병대와 함께 싸우셨던 분이에요. 할인 씨가 할아버지, 우리 병동 간병인 동호 씨예요. 하고 소개했어요. 김 어르신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악수였어요. 근데 그 악력이 82살이 맞나 싶을 정도로 강했습니다. 총각, 고향이 어딘가? 연변입니다. 연변이면 북쪽 가깝지. 거기서 북쪽 산이 보이나? 날씨 좋으면 보입니다. 제 대답에 김 어르신이 잠깐 멀리 보셨어요. 창밖을. 아무 말 없이 한참을 보시다가 혼잣말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장진호에서 같이 싸운 놈들 중에 북쪽 출신이 있었어. 전쟁 끝나고 다 헤어졌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저를 보시며 한마디 하셨습니다. 전쟁은 사람이 미운 게 아니야. 상황이 미운 거지. 저는 그날 밤 기숙사에서 잠을 못 잤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박순덕 할머니의 손, 오 과장의 김치찌개, 할인 씨의 캔커피, 김병호 어르신의 악수. 이 사람들이 적이라고? 이 사람들의 정보를 빼내서 본국에 보내라고. 통신기가 서랍 안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주일 안에 첫 보고를 해야 했어요.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신기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할머니 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첫 보고를 했습니다. 통신기 앞에 앉아서 30분을 망설였어요. 근데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고를 안 하면 본국에서 어머니가 어떻게 되는지, 백철우가 뭐라고 했는지 잊을 수가 없었거든요. 어머니 치료는 동무의 임무 수행에 달렸소. 병원 출입 군인 명단 3명, 예비군 훈련 일정, 지역 경찰서 위치와 순찰 시간, 전부 병원에서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것들이었어요. 환자 보호자들이 대화하는 걸 듣고 접수대에서 서류를 슬쩍 보고 직원들 잡담에서 건져낸 정보들이었습니다. 답시는 짧았어요. 계속하라. 그날부터 이중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낮에는 환자를 돌봤어요. 박순덕 할머니 등을 두드리고 3층 병동 환자분들 식사 배식하고, 밤에는 콜벨 소리에 뛰어가고, 그리고 모두가 잠든 새벽 2시 기숙사 화장실에 들어가서 통신기를 꺼냈습니다. 한 주에 한 번. 정보를 모아서 암호로 변환하고 송신하는데 4분. 4분 안에 끝내야 했어요. 그 이상 전파를 쏘면 탐지될 수 있으니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백철우의 요구는 점점 구체적으로 변했어요. 김아린이라는 간호사, 할아버지가 참전용사라며 그 집안 정보를 팔아. 그 통신을 받은 날 밤, 저는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린 씨는 제가 아플 때 약을 갖다 준 사람이에요. 김병호 어르신은 제 손을 잡고 전쟁은 사람이 미운 게 아니야 라고 하신 분이에요. 그 사람들 정보를 빼내라고 보고서에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해당 간호사 가족은 특이사항 없음. 정보 가치 낮음. 거짓 보고였어요. 처음으로 본국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근데 거짓 보고를 하면서도 손이 떨렸어요. 들키면 끝이니까. 어머니가 위험해지니까. 그 무렵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주변에서 낯선 차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검은색 세단이었습니다. 병원 정문 건너편 주차장에 매일 서 있었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 있고 저녁에 퇴근할 때도 있었습니다. 안에 사람이 타고 있는 것 같았는데 유리가 어두워서 얼굴은 안 보였어요. 그리고 어느 날 오정숙 과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동호야, 경찰서에서 외국인 등록 확인한다고 연락 왔어. 네. 요즘 불법 체류자 단속이 심해져서 그런가 봐. 서류 다시 한번 챙겨놔.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위조 신분증이 정밀 조회를 버틸 수 있을까? 연변에서 만든 서류는 일반 확인은 통과하지만 경찰이 중국 공안에 직접 대조 요청하면 끝이었어요. 준혁이한테 급하게 연락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공원. 준혁이는 같은 도시에서 공장 노동자로 위장해 있었어요. 형, 뭔가 이상해. 병원 주변에 수상한 차가 있고 경찰이 외국인 등록 조회를 한다고 해. 준혁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형, 그거 국정원일 수도 있어. 국정원. 암호 통신이 탐지된 거 아닐까? 이 근처에서 특이한 전파가 잡혔다면 그 범위를 좁혀오고 있을 수도 있어.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형, 통신 횟수를 줄여. 당분간 2주일에 한 번으로. 그리고 송신 시간도 바꿔. 새벽 2시를 계속 쓰면 패턴이 잡혀. 준혁이는 이런 데서는 냉철했습니다. 감정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헤어질 때 한마디 했습니다. 형, 얼굴에 다 써 있어. 흔들리고 있지.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빼. 제발. 우리한테 정은 독이야. 준혁이가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형이 잘못되면 나도 끝나는 거야. 알지. 그날 이후로 저는 통신 시간을 바꿨습니다. 새벽 2시에서 새벽 3시 45분으로. 장소도 기숙사, 화장실에서 병원 옥상으로 바꿨어요. 주파수도 이틀에 한 번씩 변경했습니다. 근데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응급실에 중환자 아이가 실려왔어요. 7살짜리 남자아이. 교통사고였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의식이 없었어요. 응급실에 의사가 한 명뿐이었는데 이미 다른 환자 수술 중이었습니다. 간호사 둘이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는데 손이 부족했어요. 하린 씨가 소리쳤습니다. 사람 없어요? 누구라도 와서 도와줘요. 저는 뛰었습니다. 생각보다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양성소에서 배운 응급처치 기술이 손에서 자동으로 나왔습니다. 기도를 확보하고 지혈을 하고 수액 라인을 잡았어요. 간병인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의사 수준이었어요. 아이의 심장이 멈출 뻔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가슴을 눌렀습니다. 하나, 둘, 셋, 30번. 인공호흡 2번. 다시 30번. 3분이 지났을 때 아이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살았어요. 하린 씨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달라져 있었어요. 놀람도 아니고 의심도 아닌 뭐라고 해야 할까. 꿰뚫어보는 눈이었습니다. 동우 씨, 이거 어디서 배웠어요? 연변에서 위생원 조금 했습니다. 위생원에서 이 정도를 배워요? 대답을 못했습니다. 하린 씨가 더 묻지는 않았어요. 대신 아이 보호자한테 가서 괜찮을 거예요 하고 말하는 뒷모습을 봤습니다. 그 뒷모습이 자꾸 눈에 남았어요.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어머니가 나오셨어요. 어머니가 제 얼굴을 들여다보시며 물으셨습니다. 태성아,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대답을 못했습니다. 꿈에서도 못했어요. 8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간병인인데 응급 상황에서는 간호사보다 빠르게 움직이니까 의사들도 저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동호 씨 좀 불러와 라는 말이 응급실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박순덕 할머니의 폐렴은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셨습니다. 좋아지셨다가 다시 나빠지고 78살 몸이 견디기 힘든 싸움이었어요.
할머니는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셨습니다. 기침이 심하셨거든요. 저는 야간 근무가 아닌 날에도 할머니 병실에 들렀어요. 등을 두드려드리면 할머니가 겨우 잠이 드셨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할머니 등을 두드리는데 할머니가 잠결에 말씀하셨어요. 영철아, 영철아, 밥 먹었니? 돌아가신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영철아, 어디 갔니? 왜 안 오니? 엄마가 기다리는 뒤 할머니 볼 위로 눈물이 흘렀어요. 주무시면서 우시는 거였습니다. 아들을 부르면서 저는 손이 멈췄습니다. 등을 두드리던 손이요. 머릿속에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어머니도 이러고 계실까? 어둠 속에서 태성아, 태성아 부르고 계실까? 눈물이 나왔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소리 안 나게 울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턱이 떨렸어요. 간첩은 울면 안 됩니다. 양성소에서 배운 첫 번째 규칙이에요. 감정은 약점이다. 약점은 곧 죽음이다. 그게 규칙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 저는 규칙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할인 씨와의 관계도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7살짜리 아이를 살린 그날 이후로 할인 씨는 저를 다르게 봤어요. 의심이라기보다는 호기심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대체 누구인가? 쉬는 날 할인 씨가 병원 앞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사줬습니다. 둘이 마주 앉아서 먹었어요. 할인 씨가 물었습니다. 동우 씨, 연변에 가족 있어요? 어머니가 계십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그때까지 저는 어머니가 살아 계신 줄 알았으니까. 어머니 보고 싶지 않아요? 많이 보고 싶습니다. 그건 진심이었어요. 나도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할아버지가 키워주셨거든요. 엄마 얼굴이 가물가물해요. 사진으로만 기억나고. 할인 씨가 웃으며 말했는데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동우 씨는 꼭 어머니한테 연락해요. 살아 계실 때 후회해요. 못하면. 그 말이 가슴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살아 계실 때 그 말이요. 저는 할인 씨한테 점점 마음이 가고 있었어요. 감정을 가지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임무 대상이에요. 정보를 빼내야 할 대상. 그런데 떡볶이를 같이 먹으면서 웃는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죄책감이 목을 졸랐습니다. 이 사람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 이름도, 출신도, 여기 온 이유도 전부 거짓이라는 것. 할인 씨가 알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생각하면 숨이 막혔어요. 병원으로 돌아오는 길에 말했습니다. 할인 씨, 나 같은 사람한테 너무 잘해주지 마세요. 왜요? 그냥. 나중에 후회할 수 있으니까. 할인 씨가 걸음을 멈추고 저를 봤어요. 동우 씨,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우 씨는 좋은 사람이잖아요. 환자한테 진심인 거 다 보여요. 좋은 사람. 그 말이 칼이었습니다. 저는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간첩이에요. 당신 할아버지 정보를 빼내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이라고요. 그 말을 참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준혁이한테 긴급 접선 요청이 왔어요. 평소에는 한 달에 한 번 만나는데 갑자기 연락이 온 겁니다. 공원이 아니라 도시 외곽 폐공장을 지정했어요. 심상치 않았습니다. 폐공장에 도착하니 준혁이가 먼저 와 있었어요. 앉아 있었는데 얼굴이 안 좋았습니다. 평소에 감정이 없는 얼굴인데 그날은 달랐어요. 뭐라고 해야 할까? 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형, 앉아. 저는 맞은편에 앉았어요. 준혁이가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 녀석이 손이 떨리는 건 처음 봤습니다. 2가지 말할 게 있어. 말해. 첫째. 준혁이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뱉었어요. 형, 어머니 돌아가셨어. 시간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3년 전이야. 형이 남한에 온 지 3달 됐을 때 폐결핵 악화로. 3년 전. 달. 그러면 제가 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한 직후라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박순덕 할머니 등을 두드리고 있을 때 어머니는 이미 이 세상에 안 계셨다는 거예요. 백철우가 숨긴 거야. 형이 동요하면 임무에 지장이 있으니까. 3년 동안 어머니 잘 계신다. 그 말 전부 거짓말이었어. 폐공장 안이 조용했어요.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녹슨 철골 사이로 바람이 불어오는 소리. 그리고 제 심장 소리. 일주일 줄게. 준혁이가 담배를 바닥에 비벼 끄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알아서 해. 도망치든 자수하든 사라지든.
일주일 뒤에는 나도 방법이 없어. 안 하면 내가 죽어. 준혁이가 일어섰어요. 돌아서며 멈칫했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말했어요. 형, 미안해.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폐공장 바닥에 혼자 남았어요. 손등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 손수건으로 감쌌어요. 어머니 손수건에 제 피가 배어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없다. 돌아갈 곳도 없다. 일주일 뒤면 동료가 나를 없앤다. 국정원은 그물을 좁혀오고 있다. 사방이 막혔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한 가지 생각만 났어요. 할머니, 박순덕 할머니. 내일 아침에 할머니가 눈 뜨시면 동호야, 밥 먹었니? 하실 거예요. 오 과장이 동호야, 늦지 마 하실 거예요. 하린 씨가 동호 씨, 커피 드세요 하실 거예요. 그 사람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적국 사람들의 얼굴이요. 근데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던 사람들이 전부 이 적국에 있었어요. 저는 폐공장을 나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어요. 함경남도에서 보던 별이랑 같은 별이었습니다. 같은 하늘이었어요. 적국이라는데 하늘은 같았습니다. 7일. 저한테 남은 시간. 7일. 7일. 168시간. 이 안에 결정해야 했습니다. 도망치든 자수하든 죽든. D-Day 7일 전 병원에 출근했습니다. 평소처럼. 아무 일 없는 것처럼. 3층 내과 병동. 환자분들 세면 도와드리고 아침 배식하고 시트 갈고. 손이 떨렸어요. 근데 떨리는 걸 들키면 안 됐습니다. 박순덕 할머니가 아침에 저를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동호야, 눈이 왜 그렇게 부었니? 잠을 못 잤구나. 어제 야근했습니다, 할머니. 거짓말. 어제 야근 아니었잖아. 할머니가 다 알아. 할머니 눈을 못 마주쳤어요. 이 할머니한테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기숙사에서 선택지를 정리했습니다. 노트에 적었어요. 쓰고 나면 바로 찢어서 변기에 버렸습니다. 선택지 하나. 도망친다. 어디로? 서울. 부산. 조선족 신분증이 살아있는 동안 버스를 타고 이동할 수는 있어요. 근데 경찰이 외국인 등록 조회를 시작했습니다. 신분증이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무너지는 순간 불법 체류자가 돼요. 숨을 곳이 없어집니다. 선택지 2. 국정원에 자수한다. 간첩이 자수하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몰랐어요. 감옥에 가겠죠. 몇 년인지, 평생인지. 근데 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USB에 통신 기록을 담아가면 협조자로 인정받을 수도 있어요. 문제는 자수하러 가는 길에 준혁이한테 잡히거나 국정원이 먼저 저를 체포하면 자수가 아니라 검거가 된다는 거였습니다. 자수와 검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선택지 3. 아무것도 안 하고 7일을 보낸다. 그러면 준혁이가 저를 처리합니다. 준혁이는 해요. 그 녀석은 명령이면 합니다. 안 하면 자기가 죽으니까. D-Day 5일 전 새벽 4시 병원 옥상 통신기를 분해했습니다. 내부 메모리 칩에 지난 8개월간 보내고 받은 암호 통신 기록이 전부 저장되어 있었어요. 백철우의 지령, 재보고, 답신 내용, 전부요. 이걸 USB로 옮기는데 12분이 걸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3번이나 다시 했어요. 옥상 문이 열리면 끝이었습니다. 아무도 안 올라왔어요. 다행이었습니다. USB를 양말 속에 숨겼습니다. 통신기는 다시 조립해서 서랍에 넣었어요. 마지막 통신을 해야 했거든요. 백철호한테 평소처럼 보고를 보내야 했습니다. 안 보내는 의심받아요. 이상 없음. 임무 계속 수행 중. 그렇게 보냈습니다. 마지막 거짓말이었어요. 이번에는 본국한테 하는 D-Day 3일 전 오후에 정기외래 진료가 있었습니다. 3층 복도를 걸어가는데 맞은편에서 남자 한 명이 걸어왔어요. 40 중반, 회색 점퍼에 검은 바지.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보호자도 아니었어요. 진료 차트를 들고 있었는데 드는 방식이 이상했습니다. 읽는 게 아니라 들고만 있었어요. 위장이었습니다. 그 남자와 복도에서 스쳤습니다. 2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서 눈이 마주쳤어요. 1초. 그 1초에 모든 걸 알았습니다. 저도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상대가 일반인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일반인이 아니었어요. 국정원이었습니다. 심장이 입까지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들킵니다. 평소처럼 걸었어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등을 문에 기대고 숨을 몰아쉬었어요. 그들이 왔다. 이제 시간이 없다. 디데이 하루 전,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평소처럼 일했어요. 환자분들 세면 도와드리고 배식하고. 근데 모든 게 달랐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라는 걸 아니까 복도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유난히 밝았어요. 구내식당 된장찌개 냄새가 유난히 진했어요. 오 과장이 동호야, 오늘 왜 그렇게 멍하니 하셨는데 웃어 보였습니다. 오후에 박순덕 할머니 병실에 들렀습니다. 할머니가 주무시고 계셨어요. 이불이 내려가 있었습니다. 이불을 여며드렸어요. 할머니 손이 이불 밖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주름진 손, 마디가 굵은 손, 제가 처음 잡았을 때 손이 따시네 하셨던 그 손. 퇴근 시간, 사물함을 열었어요. 안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동생 태희의 고무신 한 짝, 어머니의 누빈 손수건, 피가 배어든 그 손수건. 이것만은 진짜 제 거였어요. 최동호의 물건이 아니라 윤태성의 물건. 양말 속에는 USB가 있었습니다. 기숙사로 돌아와서 통신기를 서랍에서 꺼냈습니다. 배터리를 빼고 심카드를 부러뜨렸어요. 이제 본국과 연결된 줄이 끊어진 거였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어요. 가방 하나를 쌌습니다. 속옷 한 벌, USB, 고무신, 손수건, 현금 32만 원, 위조 신분증. 이게 전부였어요. 28년 인생의 전부가 가방 하나였습니다. 새벽 2시, 기숙사를 나섰습니다. 복도 불이 꺼져 있었어요. 발소리를 죽이고 걸었습니다. 병원 후문을 빠져나왔어요.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영하 8도. 입에서 하얀 김이 나왔어요. 병원 건물을 돌아봤습니다. 3층 내과 병동. 불이 꺼져 있었어요. 할머니가 주무시고 계실 겁니다. 할인 씨는 내일 아침 출근할 거예요. 오 과장은 편지를 읽으실 거예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앞을 봤어요.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도보 20분. 걸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못 갈 것 같았으니까. 시외버스 터미널에 도착한 건 새벽 2시 20분이었습니다. 터미널은 텅 비어 있었어요. 매표소 불이 꺼져 있었고 의자에 노숙자 한 분이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자판기 불빛만 형광색으로 켜져 있었어요. 서울행 첫 차는 새벽 5시 30분. 3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벤치에 앉았어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안에 제 인생 전부가 들어 있었어요. USB, 고무신, 손수건, 현금 32만 원. 그리고 위조 신분증 최동호. 영하 8도. 손끝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어머니 손수건이 만져졌습니다. 피가 배어든 누빈 천. 태성, 두 글자가 손가락 끝에서 느껴졌어요. 어머니가 한 땀 한 땀 수놓으신 제 이름. 3년 전에 돌아가셨다. 그 사실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파도처럼. 폐공장에서 들은 뒤로 매일 밤 밀려왔어요. 근데 이 새벽에 텅 빈 터미널에 혼자 앉아 있으니까 더 크게 왔습니다. 어머니 마지막 순간에 뭘 생각하셨을까? 태성아 부르셨을까? 박순덕 할머니가 잠결에 영철아 부르시듯이. 아무도 없는 방에서 혼자. 눈물이 나왔습니다. 참지 않았어요. 텅 빈 터미널이었으니까.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사가, 사가, 사가. 운동화 소리였습니다. 규칙적이고 느린 발소리. 한 명이었어요.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준혁이라면, 준혁이가 쪽지를 보고 쫓아온 거라면, 일주일을 줬는데 제가 먼저 움직인 걸 알아챈 거라면.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바로 뒤에서 형, 준혁이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동시에 온몸이 굳었습니다. 상반되는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났어요. 살았다는 안도와 끝났다는 절망이 한꺼번에.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준혁이가 서 있었어요. 검은 패딩에 청바지. 양손을 주머니에 넣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표정이 없었어요. 양성소 때부터 그랬습니다. 이 녀석은 감정을 얼굴에 안 드러내요. 어디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형, 어디 가냐고. 서울. 서울 왜? 침묵이 흘렀어요.
자판기 형광등이 지직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노숙자 분이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자수하러. 준혁이 눈이 흔들렸어요. 1초, 2초, 그리고 다시 굳어졌습니다. 알고 있었어. 뭘? 형이 자수할 거라는 거. 쪽지 보고 알았어. 먼저 간다. 형은 죽을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면 자수밖에 없지. 준혁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벤치가 차가웠을 텐데 아무 말 없이 앉았어요. 형, 나 물어볼 거 하나만. 말해. 거기 가면 어떻게 돼? 모르겠다. 감옥 가겠지. 몇 년? 그것도 모르겠다. 준혁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운동화 끝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말했어요. 형, 나는 왜 못 갈까? 그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 녀석도 가고 싶은 거였어요. 이 녀석도 이 생활이 지옥인 거였어요. 근데 못 가는 거예요. 준혁아, 같이 가자. 같이 자수하면 돼. 준혁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천히. 우리 누나가 평양에 있어. 몰랐습니다. 준혁이한테 누나가 있다는 걸. 부모가 정치범으로 끌려갔잖아. 누나는 빠졌어. 19살에 공장에 배치됐어. 내가 임무 포기하면 누나가 어떻게 되는지 형도 알잖아. 알았습니다. 연좌제. 북한에서는 한 사람이 배신하면 가족 3대가 끌려갑니다. 준혁이가 자수하면 누나가 정치범 수용소로 가는 거예요. 형은 갈 수 있어. 어머니도 안 계시고 태희도 안 계시잖아. 형한테는 북쪽에 잡힐 사람이 없어. 준혁이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움찔했어요. 반사적으로 몸이 뒤로 갔습니다. 봉투였어요. 하얀 봉투. 서울까지 버스비가 얼마야? 15,000원쯤. 이거 가져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5만 원짜리 10장. 50만 원이었어요. 이건 어디서? 공작금 남은 거야. 어차피 나는 쓸데없어. 저는 봉투를 밀어냈어요. 못 받아. 받아. 서울 가서 밥은 먹어야 할 거 아니야. 국정원 가서 조사받으면서 굶으면 되겠어. 준혁이가 봉투를 제 가방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내려다봤어요. 50만 원. 동료가 건네는 마지막 돈. 준혁아. 응. 네가 나를 제거 안 하면 네가 위험해지잖아. 준혁이가 웃었습니다. 처음 봤어요. 양성소에서 3년, 남한에서 8개월. 이 녀석이 웃는 걸 처음 봤습니다. 웃는다기보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거였어요.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걱정 마. 대상이 도주하여 접근 불가 이렇게 보고하면 돼. 본국에서 뭐라 하겠지만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위험하잖아. 형이 걱정할 일 아니야. 준혁이가 일어섰습니다. 주머니에 다시 손을 넣었어요. 세 걸음을 걸었습니다. 멈췄어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형. 응. 잘 살아. 2글자였습니다. 잘 살아. 그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사가. 발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터미널 출구를 나서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검은 패딩, 구부정한 어깨. 저는 그 등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어요. 고맙다도 미안하다도 살아있어라도 아무것도. 입이 안 떨어졌습니다. 눈물만 흘렀어요.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아침 8시 30분. 버스에서 내려 택시를 탔어요. 어디 가세요? 내곡동이요. 택시 기사분이 백미러로 저를 봤습니다. 눈이 부어 있으니까 이상하게 보셨겠죠. 국정원 건물 앞에서 내렸습니다. 서 있었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이 문을 열면 돌아올 수 없어요. 윤태성도 끝나고 최동호도 끝납니다. 주머니 속 손수건을 꺼냈어요. 태성 2글자를 봤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대문 앞에서 손 드시던 모습. 흔드시는 게 아니라 그냥 들고 계시던 그 손. 문을 열었습니다. 안내데스크에 여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자수하러 왔습니다. 여직원의 눈이 커졌어요. 제 이름은 윤태성입니다. 북한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입니다. 그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소, 윤태성 씨. 돌아봤어요. 복도 끝에서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회색 점퍼, 검은 바지. 병원 3층 복도에서 스쳤던 그 남자.
디데이 3일 전에 눈이 마주쳤던 그 사람, 정우석, 국정원 팀장이었습니다. 당신이 직접 올 줄 알았소. 알고 계셨습니까? 석 달 전부터. 통신 패턴, 병원 근무 기록, 전부. 근데 기다렸소. 당신이 스스로 올 거라고 봤으니까. 무릎에 힘이 빠졌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안내 데스크 앞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었어요. 울었습니다. 28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울었어요. 윤태성으로, 최동호가 아니라 윤태성으로.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작이었습니다. 조사는 45일이 걸렸습니다. 합동신문센터, 하얀 벽, 형광등, 녹음기. 매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같은 방에 앉아서 같은 질문에 답했어요. 언제 차출됐는지, 양성소에서 뭘 배웠는지, 누구와 접선했는지, 무슨 정보를 보냈는지, 수백 번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USB가 결정적이었어요. 8개월간의 통신 기록이 전부 담겨 있었으니까. 백철우의 지령, 재보고, 답신 내용. 조사관이 USB를 확인하고 나서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정우석 팀장이 마지막 날 조사실에 들어왔어요. 맞은편에 앉더니 한참 저를 봤습니다. 윤태성 씨, 한 가지 묻겠소. 말씀하십시오. 그날 밤 응급실, 버스 사고 환자 14명이 왔을 때 철수 명령이 왔는데 왜 안 갔소? 제가 대답했어요.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으니까요. 그게 전부요? 네, 그게 전부입니다. 정우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흥남 철수 때 내려왔소. 14살에 부모 형제 다 두고 혼자. 평생 북쪽 하늘만 바라보고 사셨소. 잠깐 멈추셨어요. 박순덕 할머니도 그때 내려온 분이지. 당신 어머니는 그 북쪽에서 돌아가셨고 저를 보셨습니다. 나는 간첩을 잡은 게 아니오. 분단이 만든 사람을 만난 거요. 그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또 나왔어요. 이 사람 앞에서 몇 번째 우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전향협조자로 인정됐습니다. 하나원에서 적응 교육을 받았어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곳이에요. 거기서 저는 28살 윤태성도 최동호도 아닌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검정고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중학교 과정부터. 양성소에서 의료 지식은 배웠지만 정상적인 학력이 없었으니까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책을 펼쳤습니다. 어머니한테 약속했잖아요. 의사가 되겠다고. 의사는 못 되더라도 간호사는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석 달이 지났을 때 편지가 왔습니다. 병원에서 박순덕 할머니였어요. 할인 씨가 주소를 알아내서 전해준 거였습니다. 봉투를 열었어요. 할머니 글씨는 삐뚤빼뚤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쓰신 게 보였어요. 태성아, 동호가 아니라 태성이라며. 그래, 태성아. 내가 누구든 내 등 두드려준 그 손은 진짜였다. 할머니는 안다. 아프지 말고 밥 잘 먹어라. 할머니가 기도한다. 편지를 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나원 기숙사, 화장실에서, 소리 죽여서. 이 할머니한테 저는 간첩이 아니었어요. 아들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영철이 대신 등을 두드려주던 아들. 할인 씨는 5개월이 지나서야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 한 통이었어요. 정문 앞에 있어요. 나갔습니다. 할인 씨가 서 있었어요.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할인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거짓말한 건 용서 못해요. 이름도 거짓말, 고향도 거짓말, 전부 거짓말. 아직도 화나요. 고개를 숙였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근데 할인 씨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 밤 응급실에서 뛴 건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아이 심장 다시 뛰게 한 건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할머니 등 두드려준 건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인 씨가 울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김병호 어르신, 장진호 전투 생존자, 82살 참전용사. 그 사람도 누구 아들이야. 전쟁이 미운 거지 사람이 미운 게 아니야. 27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2026년이에요. 저는 올해 55살이 됐습니다. 간호사 자격증을 땄어요. 시험을 4번 봤습니다. 3번 떨어지고 4번째에 붙었어요.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 혼자 소주를 한 병 마셨습니다. 어머니 사진 앞에서. 의사는 끝내 못됐습니다.
12살 때 약속을 완전히 지키지는 못했어요. 근데 매주 토요일마다 독거노인 무료 진료소에서 봉사합니다. 어르신들 혈압 재고, 상처 수독하고 등을 두드려드려요. 박순덕 할머니한테 했던 것처럼, 어머니한테 했던 것처럼. 할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90살이셨어요. 마지막까지 저를 우리 태성이라고 부르셨어요. 장례식장에서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처음 잡았을 때 손이 따시네 하시던 그 손이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오정숙 과장님은 퇴직하시고 고향에 내려가셨어요. 가끔 전화하십니다. 태성아, 밥은 먹고 다니니? 70이 넘으셨는데 아직도 밥 걱정을 하세요. 할인 씨와는 결혼했습니다. 아이가 하나 있어요. 올해 16살입니다. 그 아이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의사예요. 제가 시킨 게 아닙니다. 본인이 하고 싶다고 했어요. 학교에서 생물 시간에 심장 모형을 보고 반했답니다. 가끔 아이가 공부하는 뒷모습을 보면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어머니가 이걸 보셨으면, 손주가 의사 되겠다는 걸 보셨으면. 진료소 벽에 사진 2장이 걸려 있어요. 하나는 어머니 사진. 유일하게 남은 한 장이에요. 젊었을 때의 사진인데 웃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 박순덕 할머니가 보내주신 편지가 액자에 담겨 있습니다. 이준혁이는 복역 후 출소했습니다. 지금 경기도의 한 공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가끔 전화가 옵니다. 많은 말은 안 합니다. 형, 잘 있지? 그래, 잘 있다. 나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준혁이 누나는 아직 북한에 계십니다. 소식을 모릅니다. 준혁이는 매년 추석 때 북쪽 하늘을 봅니다. 아무 말 없이 저도 옆에 서서 같이 봅니다. 여러분, 저는 간첩이었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숨기지 않겠습니다. 근데 저도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누군가의 오빠였고, 누군가의 환자를 살리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분단이 아니었으면 저는 그냥 의사가 됐을 거예요. 함경남도 탄광촌에서 강 선생처럼 청진기 하나 들고 왕진 다니는 시골 의사. 그게 제 꿈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의사가 못 됐습니다. 근데 사람 살리는 일은 하고 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요. 그리고 제 아이가 의사가 되겠답니다. 어머니, 약속이요. 지켜지고 있습니다. 조금 돌아왔지만요.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윤태성이었습니다. 함경남도 탄광촌 소년, 북한 공작원, 조선족 간병인 최동호, 그리고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이자 자유인입니다. 감사합니다.